2025년 9월 남아메리카 페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저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독일, 당신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새벽 4시 페루 국경 안보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단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 페루 정부는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대체 그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 싹 다 등지고 한국을 선택한 페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루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계인이 동경하는 마추픽추가 있고 하늘을 찌르는 안데스 산맥과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있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 위에서 국민들은 밤마다 불을 끄고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미겔 산체스 페루 국방부 차관입니다. 30년 넘게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리마의 국방부 청사는 고요했지만 제 집무실만은 불이 켜져 있었죠. 오래된 책상 위에는 국경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투 영웅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적진에 뛰어든 적도, 포화 속에서 부하들을 이끈 적도 없죠. 제 무기는 언제나 숫자와 보고서였습니다. 그 차가운 숫자들로 위협을 예측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왔다고 자부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책상 물림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죠. 진짜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에 시작된다는 것을요. 보고서 한 장, 예산안 한 줄이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숫자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국경 지역 치안 상황 안정적, 마약 카르텔 활동 전년 대비 12% 감소, 주민 민원 접수 건수 하락 추세. 숫자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죠. 아니,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까? 왜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까? 30년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숫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 보고서를 덮고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현장 기록들이었죠. 국경 마을 경찰서장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온 사진과 메모, 그리고 짧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비공식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제 오랜 습관이었죠. 공식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진실이 희석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국경 마을 산타로사의 중앙 광장이었죠. 저는 젊은 시절 그 마을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 소위 시절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들렀던 곳이죠. 작지만 활기찬 마을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던 그런 곳이었죠. 저녁이면 광장 한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산타로사는 제가 기억하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죠. 한낮인데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점들은 셔터를 내린 채였고 벤치 위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음악이 흘러나오던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마을의 밤 풍경이었죠. 저녁 8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마을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페루의 시골 마을에서 저녁 8시면 한창 활기가 넘칠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마지막 놀이를 즐기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마을은 마치 유령 마을처럼 고요했습니다.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의 메모가 사진 옆에 적혀 있었죠. 카르텔 거점으로 추정, 신고 불가, 주민 협조 거부, 신고 불가라는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경찰이 존재하는데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찰서가 있고 경찰관이 있고 순찰차가 있는데 신고를 못한다고요. 그건 이미 그 지역에서 국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주민들이 경찰보다 카르텔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죠. 국경 검문소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영상이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트럭 한 대가 느릿느릿 국경을 넘어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트럭 뒤 적재함에는 중화기로 무장한 남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경찰 제복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옷차림에 자동 소총과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런데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문소의 경비병들이 그 트럭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모른 척했습니다. 트럭은 유유히 국경을 통과해서 페루 영토 안으로 들어왔죠. 마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차량처럼요. 마약 카르텔이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국경을 넘나들었고 중화기로 무장했고 사실상 중운사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군과 경찰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막지 않고 있었죠. 왜냐고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비병들도 경찰관들도 심지어 일부 군인들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무장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우리 경찰이 권총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은 기관총을 들고 있었죠. 우리 군이 노후화된 장갑차를 몰고 있을 때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이동 현황이었죠. 국경 지역 3개 마을의 인구 변동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인구가 47% 감소했더군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닌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로 피난을 간 거죠. 자기 땅, 자기 집,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농사 짓던 밭을 버리고 키우던 가축을 버리고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버렸죠.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총성보다 먼저 번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전투도 공식적인 침공도 선전포고도 없었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패배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불을 끄고 신고를 포기하고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였습니다. 군대가 무너지기 전에 국민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의 권위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였죠. 위기가 터지기 전에 가장 먼저 경고를 듣는 자리,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도 막지 못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30년간 감당해왔지만 그날 새벽만큼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콰도르는 군 현대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콜롬비아는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죠. 칠레는 이미 남미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약함은 더 도드라져 보였죠.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이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마야 카르텔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힘의 공백,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회색 지대. 그곳에서 그들은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 치안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의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숫자는 여전히 좋아 보였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왜 좋아 보이는지를요? 신고가 줄어든 것은 치안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카르텔 활동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물러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만큼 당당해졌기 때문이죠. 민원이 줄어든 것은 만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진실을 숨길 줄 알죠. 그리고 공포는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두려움의 수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찰력 증강으로는 부족했죠. 이미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보병 병력을 늘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르텔은 이미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보병이 소총을 들고 가면 그들은 기관총으로 맞섰습니다.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땅을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이 필요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 존재만으로 적을 억제하는 힘, 전차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봤습니다. 전차. 조용한 집무실에 그 단어가 울려 퍼졌죠. 60톤 가까운 강철 덩어리. 적을 제압하고 땅을 점령하고 존재만으로 억제력을 발휘하는 무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전차라.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나라가, 우리 같은 지형에서 안데스 산맥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해발 4,000m를 넘나드는 그 험준한 산맥이, 전차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거대한 장벽이, 공기조차 희박한 그 고산지대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우선은 전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방법은 그 다음에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밖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청사복도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말이죠.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군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은 없었습니다. 이건 치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죠. 세계 각국의 전차들을 조사하고 예산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밤마다 보고서를 읽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했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전책에 너무나 가혹했다는 것이죠. 안데스, 그 이름 앞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들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 산맥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요. 전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차들을 비교 분석하고 성능표를 검토하고 도입 비용을 계산했죠. 독일의 러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 러시아의 T-90까지 이름만 들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강철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데스였죠. 안데스 산맥. 그 이름은 페루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남미 대륙의 척추라 불리는 장엄한 산맥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자 히말라야, 다음으로 높은 산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맥 위에 잉카 문명을 건설했고 마추픽추라는 기적을 남겼죠. 그러나 국방의 관점에서 보면 안데스는 자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데스의 군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한 보고서를 읽으면서였습니다. 페루 육군 기갑부대 현황 보고서였죠. 거기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들의 상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는 T-55였습니다. 소련제 전차로 1950년대에 개발된 모델이죠.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70년도 더 된 설계라는 뜻입니다. 물론 개량을 거치긴 했지만 본질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유 전차 중 실제 기동 가능한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나머지 60%는 부품 부족, 엔진 고장, 노후화 등의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세워놓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죠. 그나마 움직이는 40%도 문제였습니다. 평지에서는 그럭저럭 작동했지만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해발 3,000m만 넘어가도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조차 버거워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평균 고도는 해발 4,000m가 넘습니다. 그 높이에서 산소 농도는 평지의 60% 수준이죠. 인간도 고산병에 시달리는 환경입니다. 두통, 구토, 호흡곤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계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전차의 엔진도 공기를 마시고 연료를 태워서 힘을 내는 것이니까요. 공기가 희박해지면 연소가 불완전해지고 출력이 떨어지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안데스는 인간에게도 가혹했지만 기계에게는 지옥이었죠.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의 안데스 산맥에서 실시된 전차 테스트 기록들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육군은 T-15 전차를 고산지대에서 테스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해발 4,000m 지점에서 엔진 출력이 평지 대비 35%나 떨어졌습니다. 급경사를 오르다가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버렸죠. 냉각 시스템이 희박한 공기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제동력을 잃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죠. 60톤 가까운 강철 덩어리가 제어력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전차의 무덤. 국제군사 전문가들이 안데스 산맥을 두고 붙인 별명이었죠. 어떤 전차를 가져와도 이 산맥 앞에서는 고철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들이 설마 이 정도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독일 전차, 미국 전차, 그 정도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료를 더 조사해보니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데스의 도로 사정도 전차 운용에 치명적이었죠. 산악도로는 대부분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폭이 4m도 안 되는 구간이 수두룩했죠. 전차의 폭은 보통 3.5m에서 4m 사이입니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인 도로에서 전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다리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건설된 것들이었죠. 설계 하중이 낮았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60톤짜리 전차가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실제로 과거에 중장비를 실은 트럭이 다리를 건너다가 붕괴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전차는 안 되고 가벼운 전차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전차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출력이 약했습니다. 급경사를 오르지 못했죠. 안데스의 산악도로에서는 20도, 30도가 넘는 급경사가 흔했습니다. 가벼운 전차는 그 경사를 오르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죠. 무거우면 다리가 무너지고 가벼우면 산을 못 오르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우리 육군 기갑부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기갑부대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전차 경납고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위용 있는 전투병기가 아니라 지친 노인들 같았죠. 녹이 세운 차체, 갈라진 궤도, 움푹 들어간 장갑판. 어떤 전차는 포탑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어떤 전차는 엔진 덮개가 열린 차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T-55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된 기종이었죠. 교체 부품을 구하려면 암시장을 뒤지거나 다른 전차에서 부품을 빼와야 했습니다. 이른바 공식 카니발리즘이었죠. 한 대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한 대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동 가능한 전차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관은 머뭇거리다가 한 대를 지목했죠. 상태가 가장 좋다는 전차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기침을 하듯 몇 번 헛돌더니 간신히 걸렸죠.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 늙은 기계들로 어떻게 국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중화기로 무장한 카르텔 앞에서 이 전차들이 무슨 위압감을 줄 수 있겠는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차들을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까?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해발 3,000m만 넘어가도 엔진이 버티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과열되고 결국 멈춰버린다고요. 고산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전혀 다른 종류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전차가 세상에 있습니까? 지휘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 본 적이 없다고요. 기갑부대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죠. 그러나 우리 지형에서 작동하는 전차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2. 성능은 완벽했죠.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60톤이 넘었습니다. 안데스의 다리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죠. 게다가 고산 환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평지에서 싸우도록 설계된 전차였으니까요. 미국의 에이브럼스. 이것 역시 세계 최강급 전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았죠. 무게가 60톤을 훌쩍 넘었고 연료 소비량도 엄청났습니다. 우리 같은 산악국가에서 운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죠. 러시아의 T-90. 상대적으로 가볍고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고산 환경에서의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죠. 게다가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전차였죠. 그러나 이것은 중동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하나하나 검토할수록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들도 우리 앞에서는 무력했죠. 이 산맥 앞에서는 명품도 고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전차를 못 사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예산도 빠듯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지형 앞에서 가난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환경에서 작동하는 전차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안데스 산맥을 위해 설계된 전차는 없었죠. 유럽의 전차는 유럽의 평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미국의 전차는 사막과 도시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발 4,000m의 고산지대, 산소가 희박한 환경, 좁고 위험한 산악도로. 이런 조건을 고려한 전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의 본구리들이 보였죠. 눈 덮인 본구리들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죠. 저 산맥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저 아름다운 산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차는 강철이지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공기를 마시고 연료를 태워야 움직일 수 있죠. 안데스는 그 숨을 막아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차를 가질 운명이 아닌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약소국의 한계, 지리적 조건의 족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밤마다 불을 끄고 숨어 지내는 국경마을 주민들,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피난 온 사람들,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했죠. 세계 어딘가에 우리에게 맞는 전차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밤새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저는 한 줄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전차 강국 목록에서 흔히 보는 이름이 아니었죠. 독일,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사이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이름에 기대를 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검증된 곳부터 문을 두드려야 했죠.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 말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이 세 나라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해온 나라들이었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곳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았죠. 저는 협상팀을 꾸렸습니다. 국방부 실무진과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군 기갑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죠. 총 8명이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죠.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독일이었죠. 독일,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들의 방산시설은 완벽했습니다. 미넨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 단지가 우리를 맞이했죠. 번쩍이는 철골 구조물, 정밀하게 움직이는 생산 라인,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그리고 그 끝에 늠름하게 서 있는 러파르트2 전차들.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기술력이구나. 이것이 세계 최고라는 것의 의미구나. 우리 페루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느껴졌죠. 독일 측 담당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죠. 향긋한 커피와 함께 페루산 초콜릿까지 준비해 놓았더군요. 작은 배려였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죠. 러파르트2의 성능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화력, 장갑, 기동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전차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안데스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죠. 몇 대를 도입하면 좋을까?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까?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론을 꺼냈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안 되는 환경, 좁고 위험한 산악도로, 하중 제한이 있는 오래된 다리들. 저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러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일 측 담당자들은 경청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이해했죠. 가끔 기술 담당자끼리 독일어로 뭔가를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잠시 후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 같았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마침내 독일 측 수석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내용은 친절하지 않았죠. 러파르트2의 전투 중량은 62톤입니다. 그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교량이 귀국에 충분히 있습니까? 고산 환경에서의 엔진 성능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개량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오파르트는 유럽의 평원 작전을 위해 설계된 전차입니다. 안데스 산맥 같은 극한 고산 환경은 설계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량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독일 측은 잠시 계산을 하더니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전차 한 대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개량 비용이었습니다.
우리 연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개량을 하더라도 완벽한 성능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산 환경에서의 실전 테스트가 필요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죠. 조건이 너무 가혹해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지만 들어올 수 없는 문턱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협상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허공에 울렸죠. 그러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안 되면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리에테라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죠. 레오파르트보다는 가볍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에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방산업체 본사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이탈리아인 특유의 열정적인 인사와 함께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아리에테 전차의 성능이 소개되었죠. 확실히 러파르트보다 가벼웠습니다. 55톤 정도였죠. 다리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산 환경에 대해 질문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담당자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죠. 그들은 서로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솔직하게 인정했죠. 아리에테는 고산 환경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다고요. 이탈리아에는 그런 고도의 산악 지형이 없기 때문이죠. 알프스가 있지만 안데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의 가장 높은 본구리도 안데스 산맥의 평균 고도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고산 환경에 맞게 엔진을 개량할 수 있다고요. 터보 차저를 강화하고 냉각 시스템을 보완하고 연료 분사 시스템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추가되겠지만요. 저는 물었습니다. 개량 후에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 측은 머뭇거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보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데스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요. 만약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추가 개량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테스트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했죠. 이것도 결국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였죠. 우리 같은 나라에게 실험 대상이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시행착오의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이었죠.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그들은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협상팀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마지막 희망은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죠. 알타이라는 신형 전차를 개발했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우리 사정을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기대했죠. 같은 강대국이 아니니까 어쩌면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강대국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들은 페루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다고도 했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전차였죠.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가격도 유럽 전차들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무게도 60톤 이하로 조금은 가벼웠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산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합니까? 해발 4,000m 이상에서 성능 저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데스의 좁은 산악도로에서 기동이 가능합니까? 튀르키예 측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진이 며칠간 분석을 진행했죠. 우리는 앙카라에서 기다렸습니다. 호텔 방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팀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죠.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측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고산 환경 맞춤 개량 비용 별도, 현지 테스트 비용 별도, 기술 이전 불가, 유지 보수 부품은 전량 튀르키예에서 수입, 최소 주문 수량 50대 이상, 숫자를 모두 합산해보니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 더 비쌌습니다.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죠. 게다가 기술 이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 나도 튀르키예에서 사와야 하는 구조였죠. 전차를 샀다가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전차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없겠느냐고요. 우리 예산 상황이 떡넉하지 않다고 설명했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해서 첫 거래 조건을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 측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이 조건이 최선이라고 했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든지. 그들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말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밖을 바라봤죠. 앙카라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그들에게 우리의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를 돌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세계적인 방산 강국들이었죠. 비행기를 갈아타고 호텔을 옮기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 된다. 되려면 더 내라.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중했죠. 친절하게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죠. 그러나 그 친절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다면 차라리 화라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분노라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해줬을 뿐이죠. 당신들 나라의 조건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언제나 약소국에게 먼저 오는 것이었죠.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리마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리긴 했죠. 다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키가 이만큼 되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놀이공원 표지판 같았죠. 우리는 그 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죠.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절망을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혼자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죠.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우리 같은 나라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전차를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형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런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경 마을에서 밤마다 불을 끄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 변명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자료에서 봤던 그 이름이요. 대한민국. 저는 불을 켜고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었는지 찾기 시작했죠. 강대국들이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곳을 봐야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했죠. 한국이라. 과연 그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죠. 그러나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국민들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죠.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드는 그 얼굴들,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삼성, 현대, K-팝.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죠. 독일 하면 레오파르트가 떠오르고 미국 하면 에이브럼스가 떠오릅니다. 러시아 하면 T 시리즈가, 이스라엘 하면 메르카바가 떠오르죠. 그런데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방산 강국의 이미지와 한국은 연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은 열려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아직 두드려보지 않은 문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중 하나였죠. 저는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조사해오라고요. 특히 전차 분야에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죠. 며칠 후 참모들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내용이 충실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K2 흑표라는 전차를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기술로 개발한 3.5세대 전차였죠. 성능 재원을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언제든지 좋게 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가? 다른 나라에 수출된 실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죠. 참모들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수출 실적이 꽤 있었죠. 특히 폴란드라는 나라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면 나토 회원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했죠. 저는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해보라고 했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보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탐색전이었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페루의 상황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무진을 보내 예비회담을 진행하게 했죠. 예비회담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와의 협상에서 느꼈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고요?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먼저 자기들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차가 얼마나 좋은지,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부터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는 어렵다고 했죠. 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도로폭은 얼마인지, 다리의 하중 제한은 얼마인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죠. 실무진이 그 질문들에 답하자 한국 측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들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지 않았죠. 바로 살 수 있다고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죠.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제안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산 환경 맞춤 설계. 그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한국 측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K2 전차를 기반으로 안데스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엔진을 개량하겠다고 했죠.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표준 사양으로요. 추가 비용 없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무게 최적화. 55톤 이하로 전투 중량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페루의 교량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죠. 무게를 줄이면서도 장갑과 화력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격. 저는 숫자를 보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이나 튀르키예가 제시한 가격의 70% 수준이었죠.
그것도 계량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조건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무기 거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죠. 저는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차관님, 이 가격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술 담당 장교가 제안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산 환경 맞춤 설계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독일도 못한다고 했고 이탈리아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요.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안데스 같은 환경에서 전차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 나라에는 그런 고산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험도 없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조건이 좋은 제안은 늘 2번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죠. 특히 우리처럼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이 갑자기 친절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철저히 분석하라고요.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고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했죠. 법률 자문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보고했죠. 차관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숨겨진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몇 번이나 검토했는데 불리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제안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함정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죠. 저는 직접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죠. 그러나 참모들의 말대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죠.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가능, 부품 국산화 지원,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이런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튀르키예는 절대로 제한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특히 기술 이전은 방산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까지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우리 페루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남미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만 특별히 이런 조건을 주는 겁니까?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지 생산도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말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 측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죠.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말투를 듣고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공식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죠. 그동안은 실무진을 보냈지만 이제는 제가 나설 때였습니다. 한국 측도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협상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리마였죠. 한국 측이 페루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무기를 사려는 쪽이 파는 쪽으로 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하겠다고 했죠.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협상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에서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것인가?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협상단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했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죠. 자리에 앉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다시 한번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미 서류로 읽었던 내용이었죠.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허풍을 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겁니까?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역사가 제 질문을 한국어로 옮겼죠. 한국 측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방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봤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되려면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페루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한국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일부러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진심을 알려면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계산적인 이유를 댈 줄 알았거든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든가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필요해서라든가 그런 대답을 예상했죠.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과거라니요? 무슨 과거 말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물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국 전쟁. 저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장사꾼의 미소가 아니었죠.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죠.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죠. 모두가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한국 측 대표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는 무너지고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죠. 국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숨어 지내야 했죠.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숨어 지낸다. 그 표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바로 며칠 전 제가 페루 국경 마을의 상황을 설명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차관님께서 페루의 상황을 설명하실 때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한국도 똑같았거든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정부는 무력하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국 측 대표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기로 한 것이죠. 미국이 가장 먼저 군대를 보냈고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총 22개국이 한국을 도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은 세계사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 대표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22개국 중에 페루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페루가요? 우리 페루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요.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페루입니다. 물론 군대를 직접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페루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도왔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의 복사본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의 타자기로 찍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1950년 유엔 결의안에 대한 페루 정부의 공식 지지 성명입니다. 페루는 유엔의 한국 지원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의료 물자와 구호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문서에는 정말로 페루 정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950년이라는 날짜와 함께요. 저는 몰랐습니다. 70년도 더 된 일이었죠. 저도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페루가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죠.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당시 페루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고 의료 물자와 구호품을 보낸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공식 기록에도 크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러나 한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죠. 통역사도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계속했습니다. 전쟁 중에 도움을 준 나라들, 한국은 그 모든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싸워준 나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자를 보내준 나라, 외교적으로 지지해준 나라, 유엔에서 우리 편에 서준 나라, 모두 기억하고 있죠. 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문서였죠.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전 참전국 및 지원국 명단이 있습니다. 페루는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죠. 한국 정부는 매년 이 나라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공식적인 외교 행사를 통해서요. 아마 페루 대사관에도 매년 감사 서한이 갔을 겁니다. 저는 대사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 외교부 어딘가에서 처리되고 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겠죠. 작은 외교적 의뢰 정도로 취급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작은 의뢰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물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것이냐고요. 왜 다른 나라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한국은 된다고 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페루가 70년 전에 한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페루가 보내준 의료 물자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유엔에서 페루가 던진 찬성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잊어버린 일을요? 저는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일은 7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70년 전에 은혜를 갚기 위해 지금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정부의 논리도 아니죠.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죠. 차관님,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매년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참전국 용사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죠.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에 깊이 새겨진 가치관이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했죠. 30년간 협상을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 과장을 하는 사람의 말투,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이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에게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원칙이죠. 그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들은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 차원에서 결정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 받은 은혜를 갚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70년 전의 일이라도요. 회의장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리마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해봤습니다. 모든 협상은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죠. 각자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 같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조건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70년 전의 은혜라니. 솔직히 저는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어딘가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심이라면, 만약 정말로 한국이 70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였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페루가 과거에 한국을 돕지 않았다면 그래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셨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달랐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좋은 품질의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 원칙이니까요. 그러나 과거에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만약 그가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달랐을 거라고 인정했죠.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오늘 계약을 하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한국은 페루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에 페루가 한국을 위해 해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페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전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평생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회의에 참석해봤습니다. 수많은 연설을 듣고 수많은 제안을 검토했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더 내라, 이것을 양보하라, 저것을 포기하라. 그것이 협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먼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겠다고 했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차관이라는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죠. 잠시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죠.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요. 제 경험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차관님 입장이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한국 측 협상단이 회의장을 떠났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 다만 생각할 것이 좀 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케이팝.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70년 전의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나라. 솔직히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순수한 감사와 보은이 가능할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한국의 말이 진심이라면, 만약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전차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도 작동하는 전차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우리를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하지 않는,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파트너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기술 검증도 해야 하고 계약 조건도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죠.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죠. 70년 전의 기억에서, 잊고 있던 은혜에서.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70년 전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심하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계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기로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저는 참모를 불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페루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오라고 지시했죠. 공식 기록, 외교 문서, 역사 자료,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글이 두껍지 않았죠. 기록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죠.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북한의 침공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페루는 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었죠. 페루 대표 찬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1950년 8월, 페루 정부는 한국에 의료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항생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었죠.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1951년 페루 적십자사가 한국에 구호품을 보냈다는 기록이었죠. 담요, 의복, 식량. 전쟁으로 집을 잃은 피난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은 단편적이었고 양도 많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하나 읽어보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페루는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죠.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의료 물자를 보냈고 구호품을 지원했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었죠. 당시 페루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국제 정세상 그렇게 해야 했을 수도 있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였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냥 관례적인 외교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페루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을지 모르지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전 참전국 기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전국과 지원국의 명단이 새겨져 있죠. 페루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참전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매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요. 70년이 지났는데도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년 합니다. 6월 25일이 한국에서는 전쟁 발발 기념일인데 그날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참전국 용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모시기도 하죠.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0년 전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매년 감사를 표한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죠.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페루가 보낸 의료 물자와 구호품. 금액으로 따지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움이었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수만 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에 비하면 페루의 기여는 미미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도움을 준 나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을 준 나라도 기억했죠. 총을 들고 싸운 나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를 보내준 나라도 기억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페루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70년 전의 은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았죠. 받은 도움은 금방 잊고 받은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받은 도움을 7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일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었지만 한국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한국 측과 두 번째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죠. K2 전차의 성능, 고산 환경 적응 방안, 개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한국 측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조사를 하셨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페루의 역할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요. 70년 전의 일이라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죠. 그러나 찾아보니 있더군요. 유엔 결의안 찬성, 의료 물자 지원, 구호품 전달. 기록은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차관님, 기록이 작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죠. 그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들, 그 손이 크든 작든 저희에게는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총을 들고 싸워준 나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총을 들지 않았어도 외면하지 않은 나라들도 똑같이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았죠.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우리 페루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한국은 7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계시다니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도움을 준 쪽은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쪽은 잊기 어렵죠. 한국은 도움을 받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얽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죠. K2 전차의 엔진 성능, 고산 환경에서의 출력 유지 방안, 냉각 시스템 개량, 무게 최적화, 전문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 한국 측의 태도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안데스의 고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죠. 해발 4,000m 이상에서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하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과급 시스템을 적용하면 출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지 대비 7% 이내로 억제할 수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독일은 35%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 이내로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국 측 기술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안데스만큼 높지는 않지만 산악 환경에서의 작전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산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을 개발해왔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안데스는 저희가 경험해본 적 없는 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추가 개량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게 문제는 어떻습니까? 페루의 다리들은 60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5톤 이하로 맞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갑이나 화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한국 측 기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게를 줄이면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복합 장갑 기술을 적용합니다. 기존 강철 장갑보다 가벼우면서도 방어력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죠. 무게를 줄이면서도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죠. 한국 측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했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과장하거나 허풍을 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했죠. 70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저에게 말했죠. 차관님, 오늘 회의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페루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솔직하게 대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좋다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솔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었죠. 손님과 상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
아니 어쩌면 은인과 은인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70년 전에 페루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페루를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고 갚은 것을 다시 받고 그렇게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쌓여가는 것이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안데스 산맥의 본구리가 보였죠. 여전히 웅장하고 여전히 험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산맥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안데스를 넘을 수 있는 전차, 고산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전차,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파트너,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나라, 그런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많았습니다. 독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았죠. 그러나 기억하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70년 전의 작은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는 나라, 그것을 갚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계약이 아니라 관계를 맺었다. 상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그들은 기억하는 나라다. 그리고 기억하는 나라는 믿을 수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기술 검증도 해야 하고 계약 조건도 마무리해야 하고 국회 승인도 받아야 했죠.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생겼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파트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정말로 안데스에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성능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한국 측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제안했죠. 현장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안데스 산맥에서 직접 K2 전차를 운용해보고 성능을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던 한국 측의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테스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안데스 산맥의 한 지점. 해발 4,200m 고지였죠. 한국에서 K2 전차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만약 테스트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전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원점이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었죠.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정말로 안데스에서 작동하는지, 그들의 약속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오늘 확인하게 될 것이었죠. 헬기를 타고 테스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 해발 4,200m 고지였죠. 헬기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장엄했습니다. 눈 덮인 본구리들이 구름 사이로 솟아 있었고 깎아지른 절벽들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죠. 저 산맥이 우리의 희망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페루 육군 기갑부대 관계자들, 국방부 실무진,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진,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테스트 코스가 눈에 들어왔죠. 급경사로, 좁은 산악도로, 울퉁불퉁한 암석지대, 일부러 가장 험한 조건을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다면 안데스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코스의 시작점에 K2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실물을 봤죠.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자태였죠.
그러나 저는 외형보다 다른 것이 궁금했습니다. 저 전차가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고산지대에서, 이 희박한 공기 속에서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하십시오. 모든 시선이 K2 전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관측소에는 각종 계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죠. 엔진 출력, 속도, 연료 소비량, 차체 온도,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차의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과거의 다른 전차들은 이 고도에서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죠. 엔진이 헐떡거리고 기침을 하듯 끊기고 시커먼 매연을 뿜어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K2는 달랐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걸렸죠. 헐떡임도 없었고 끊김도 없었습니다. 마치 평지에서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옆에 서 있던 기갑부대 지휘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져 있었죠. 그도 같은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르다. K2 전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완만한 오르막이었죠. 전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갔습니다. 속도도 일정했고 엔진 소리도 안정적이었죠. 두 번째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급경사였죠. 경사도 25도. 일반 차량으로는 오르기 힘든 각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T-55 전차는 이 정도 경사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죠.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독일 측도 이탈리아 측도 이 정도 경사에서는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죠. K2 전차가 급경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커졌죠. 그러나 헐떡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힘차게 포효하는 소리였죠.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경사를 올라갔죠. 속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멈추거나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관측소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출력 저하 8%. 8%밖에 안 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8%라고요? 독일은 35%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차는 8%밖에 저하되지 않았죠. K2 전차가 급경사를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정상에 서서 잠시 멈췄죠. 마치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산악도로였죠. 폭이 4m도 안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암벽이었고 다른 쪽은 천길 낭떠러지였죠. 이 구간은 기동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전차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실수 한 번이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K2 전차가 좁은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웠죠. 고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죠. 전차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전진했습니다. 궤도가 도로 가장자리를 스칠 듯 지나갔죠. 그러나 한 번도 삐끗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능숙한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정밀했죠. 가장 좁은 구간에서 전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런데 전차는 놀라운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앞이 아니라 위아래로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전차의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암벽 쪽으로 차체를 기울여서 낭떠러지와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전진했죠. 한국 측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K2의 형하 장치는 능동적으로 차체 자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차체를 기울이거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죠. 좁은 도로에서는 이렇게 차체를 기울여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자세를 조절한다고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K2 전차가 좁은 구간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관측소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간은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였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려 있는 험한 지형이었죠. 일반 차량은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K2 전차가 암석지대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전차가 얼마나 흔들릴지 궁금했죠. 이런 지형에서는 승무원들이 심하게 흔들려서 작전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의 조준도 어려워지죠. 그런데 K2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차체는 바위 위를 지나면서 당연히 움직였죠. 그러나 그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급격하게 튀어 오르거나 내려앉지 않았죠. 마치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반능동 형하 장치입니다. 지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게 서스펜션을 조절합니다. 승무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차체 안정성을 유지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 상태에서 사격이 가능합니까? 한국 측 기술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전차가 암석지대를 통과하면서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특정 방향을 향했죠. 그리고 전차가 계속 움직이는 와중에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굉음이 산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표적을 바라봤죠. 500m 전방에 설치된 표적이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차체 위에서 울퉁불퉁한 지형을 통과하면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춘 것이죠. 관측소가 술렁였습니다. 페루군 관계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그들의 눈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차관님, 이건 제가 알던 전차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5번째 구간은 급격한 내리막이었습니다. 경사도 30도. 이 구간은 브레이크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과거에 우리 전차들은 이런 내리막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제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60톤 가까운 쇳덩이가 제어력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K2 전차가 내리막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전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과열되는 냄새나 연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관측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줬습니다. 브레이크 온도 정상 범위 유지 중, 제동력 95% 이상 유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2 전차는 급격한 내리막을 완벽하게 통과했죠.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남았습니다. 종합기동 테스트였죠. 지금까지 통과한 모든 구간을 연속으로 주행하면서 전체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가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스를 처음부터 다시 주행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차가 질주했습니다. 급경사를 오르고 좁은 도로를 통과하고 암석지대를 가로지르고 내리막을 내려갔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안데스 산맥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차는 안데스를 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넘는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K2 전차가 관측소 앞에 멈춰 섰죠. 엔진이 꺼지고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시험 조종수가 나왔죠.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차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페루 군 관계자들이 전차를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질문을 쏟아냈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과 의심은 사라지고 흥분과 감탄이 가득했죠. 기갑부대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죠. 차관님, 저는 30년간 전차를 다뤄왔습니다. 이런 전차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차가 아니라면 뭡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안데스를 사냥하는 짐승이죠. 저는 그 표현에 무릎을 쳤습니다. 사냥꾼?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죠. K2 전차는 안데스 산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하고 있었죠.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측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러나 오늘 보니 알겠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페루의 환경에 더욱 최적화된 버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가 개량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더욱 신뢰가 갔죠. 오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여전히 웅장하고 여전히 험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산맥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안데스를 넘을 수 있는 무기, 이 산맥 위에서도 작동하는 전차. K2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정상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름다움이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루 측과 한국 측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테스트 이야기로 꽃이 피었죠. 저는 한국 측 대표 옆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테스트 자신 있으셨습니까? 혹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없으셨습니까? 한국 측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안데스는 저희도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90% 이상의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패해서는 안 됐습니다. 페루와의 약속을 지켜